야, 신병. 내 엄마가 가져온 건 뭐 일이 없어 보이냐. 집구석에 먹을 만한 거 살 돈도 없냐. 황철민 상병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시끄러운 면회실의 소음을 갈랐다. 그의 입가에는 경멸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시선은 갓 20살을 넘긴 김민준 이병과 그의 어머니 박수진 여사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다. 주말에 27사단 면회실은 언제나처럼 인파로 북적였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연인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공간을 가득 메웠지만 유독 김민준 이병의 테이블 주위만은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감정이 역력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 박수진 여사는 평범하다 못해 다소 초라해 보이는 행색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낡은 카디건에 시장에서 샀을 법한 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아들을 향한 애정과 함께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밤새 준비했을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있었다. 황상병은 마치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뒤에는 비슷한 부류의 선임병 2명이 키득거리며 따르고 있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 악질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특히 갓 들어온 신병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을 즐겼고 민주는 그의 주된 표적 중 하나였다. 이게 뭐야, 김밥이야. 정성이 갸륵하네. 근데 요즘 세상에 누가 면회 와서 이런 촌스러운 걸 먹냐. 황상병은 젓가락으로 김밥 하나를 집어들고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흔들었다. 그의 조롱 섞인 말투에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계급은 곧 법이었다. 박수진 여사는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아들이 제가 만든 김밥을 제일 좋아해서요. 군인 아저씨들도 맛이라도 좀 보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은 그저 평범한 어머니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황상병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됐습니다. 어머님, 이런 싸구려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라도 날 것 같아서요. 안 그렇냐? 얘들아, 그의 말에 뒤따르던 병사들이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상병님,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민준이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다. 그 작은 저항에 황상병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들고 있던 김밥을 테이블 위로 아무렇게나 던지듯 내려놓았다. 김밥 옆구리가 터져 밥알이 흩어졌다. 뭐라고, 이 새끼가 군기가 빠졌나. 어디서 감히 선임한테 말대꾸야.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박수진 여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며 다시 앉혔다. 그리고는 황상병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미안합니다. 제 아들이 아직 군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했나 봅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태도는 한없이 공손했고 자신을 낮추고 있었다. 이러한 저자세는 황상병을 완전히 우쭐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의 절대적인 지배자라고 확신했다. 그는 박수진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어머니가 뭘 좀 아시네.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이렇게 사회성 떨어지는 놈은 군대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의 말은 명백히 선을 넘은 모욕이었다. 아들 앞에서 어머니를 훈계하는 그의 뻔뻔함에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박수진 여사는 여전히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고 그 속을 감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충고 고맙습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박수진 여사의 대답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였다. 그녀는 마치 길에서 성가신 파리를 만난 사람처럼 이 상황을 그저 무던하게 넘기려는 듯 보였다. 이런 반응은 황상병에게 전혀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그는 더 큰 반응, 즉 눈물이나 분노를 보고 싶었다. 근데 어머님은 아들 면회 오실 거면 옷이라도 좀 신경 써서 입고 오시지. 그랬어요. 누가 보면 어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다 온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 부대 이미지도 있는데 말이죠. 그는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그녀의 옷차림과 외모까지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다. 모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 장교 한 명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갓 임관한 이진호 소위였다. 그는 부대 내의 만연한 부조리를 뿌리 뽑고 싶다는 정의감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특히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들의 횡포는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소위는 개입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괜히 나섰다가 일이 더 커지거나 병사들 사이에서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 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저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못 본 척할 수는 없었다. 그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려던 찰나였다. 황상병. 박수진 여사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은 서늘한 기운이었다. 군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황상병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다. 그는 헛웃음을 치며 되물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군인이 지켜야 할 건 당연히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그리고 상관에 대한 복종이죠. 아줌마가 그런 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의 말투에는 이제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렇군요. 국가와 국민, 그리고 상관에 대한 복종. 박수진 여사는 그 말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상병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황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방금 전까지 고단해 보이기만 하던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고 깊었다. 황상병은 지금 그 덕목 중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국민인 저를 모욕했고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국가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당신은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를 위반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황상병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이 아줌마가 진짜 웃기네. 이제 하다 소설을 쓰시는구먼. 내가 왜 아줌마한테 복종을 합니까? 당신이 뭐 장군이라도 되나. 그는 과장되게 주변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듯 외쳤다. 여러분, 이 아줌마 말 좀 들어보세요.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주변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단순한 가십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박수진 여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이 면회실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계급이나 완력에서 나오는 위압감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철 같은 존재감이었다. 민주는 넋을 잃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조용히 살아온,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여리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등 뒤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황상병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는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허세를 부렸다. 시끄럽고, 아들이나 데리고 당장 꺼지쇼. 다시는 우리 부대에 얼씬도 하지 마시고. 재수 없으니까. 박수진 여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황상병을 응시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게 황상병의 어깨를 짓눌렀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곧이어 벌어질 일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채 황철민 상병은 박수진 여사의 침묵을 승리로 착각했다. 그의 오만한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한가득 번졌다. 그는 이 보잘것없는 가족 앞에서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 이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차례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몸을 돌리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놓인 김밥통을 팔꿈치로 강하게 쳤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수진 여사가 아들을 위해 정성껏 싸온 김밥들이 힘없이 나뒹굴며 차갑고 더러운 면회실 바닥 사방으로 흩어졌다. 정갈하게 줄지어 있던 김밥들이 터지고 뭉개지면서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 역시 무참히 짓밟히는 듯했다. 아이고, 이런 실수를 했네. 황상병은 전혀 미안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들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이런 쓰레기 때문에 바닥만 더러워졌잖아. 안 그래도 청소하기 힘든데 말이야. 그의 말에는 사과의 기색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음식물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이 가득했다. 그 순간 김민준 이병의 이성 한 가닥이 끊어졌다. 어머니를 향한 언어적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며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폭발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사과하십시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그의 두 눈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두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반항에 황상병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민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등병 주제에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냐? 여기가 내 놈 안방인 줄 알아. 군대 짬밥 며칠 더 먹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계급을 앞세운 그의 협박에 민주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이 그의 몸을 옭아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주변의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은 이 험악한 광경에 시선을 던졌다. 몇몇은 수군거렸고
또 다른 몇몇은 불편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다. 모두가 이것이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중재하려 하지 않았다. 괜히 불똥이 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사회의 암묵적인 규칙이 그들의 양심을 억누르고 있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진호 소위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황상병의 만행을 제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전역을 코앞에 둔 말년 병장과 대립하는 것은 초급 장교로서 상당한 부담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그의 리더십에 흠집이 가거나 부대 관리 능력을 의심받을 수도 있었다. 그의 짧은 고민은 결국 행동이 아닌 방관으로 이어졌다. 면회실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박수진 여사가 움직였다. 그녀는 고함을 치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그 행동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랐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바닥에 흩어진 김밥 조각들을 하나씩 아주 침착하게 집어들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묻고 짓밟힌 김밥을 소중한 물건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쓸어 모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온화함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동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굴욕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빛과 함께 거대한 분노를 극도로 억제하고 있는 듯한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처럼 절제되고 정확했다. 황상병은 무릎을 꿇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려면 그 정도 굴욕은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마지막 조롱을 던졌다. 그는 이 초라한 모자가 자신의 발 아래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한참 동안 바닥에 김밥을 주워 담던 박수진 여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손에 묻은 먼지를 무심하게 툭툭 털어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비웃고 있는 황상병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황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과도 같았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군인, 자네는 방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네. 그 한마디가 면회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그것은 애원도, 분노의 표출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상황이 끝난 뒤에 내려지는 서늘하고 무거운 최종 판결 선고와도 같았다. 황철민 상병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본능적인 불길함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수진 여사의 서늘한 선고에 황철민 상병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경고를 애써 무시했다. 고작 허름한 옷차림의 아줌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 따위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상황을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 했었다. 선을 넘어, 하 아줌마. 지금 저한테 협박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뭔데 감히 군인한테 선을 운운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과장되게 컸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이 내 상관이기라도 해. 아니면 뭐 국방부 장관이라도 되시나 어디서 주워들은 군대 용어 몇 마디 안다고 군인 행세라도 하려는 모양인데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그저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위신을 지키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박수진 여사는 그의 조롱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하고 선량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펴지고 턱이 살짝 들렸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그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마치 수십 년간 몸에 새겨진 자세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황상병의 눈을 향하지 않았다. 대신 마치 그의 머리 뒤에 있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더 멀고 높은 곳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면회실의 공기를 갈랐다. 이전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칼날처럼 날카롭고 강철처럼 단단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수많은 총성과 포화 속에서도 병사들의 심장을 꿰뚫고 명령을 전달하도록 단련된 명백한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상병 황철민. 그녀는 정확한 그의 계급과 이름을 불렀다. 그 부름에 황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찔했다. 마치 훈련소에서 교관에게 호명당한 훈련병처럼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의 뇌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몸은 그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권위를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군인 복무 규율 제52조. 대민물에 민간인에게 폭행, 협박, 희롱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군인 복무 규율 제48조. 직권 남용 금지. 직권을 이용하여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내 놈은 이 두 가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 그녀의 입에서 막힘없이 흘러나오는 정확한 법규 조항에 면회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특히 그 말을 들은 이진호 소위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단순한 군대 용어가 아니었다. 장교들조차 평소에 정확히 외우고 다니지 않는 군법 조항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읊어내는 저 여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는 것을 느꼈다. 황상병은 얼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저 아줌마가 하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단어 선택은 그가 군 생활 내내 들었던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상관의 것이었다. 그의 이성은 저 여자를 비웃으라고 명령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공포에 질려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박수진 여사의 차가운 시선이 드디어 황상병의 눈에 꽂혔다. 그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송곳 같아서 황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지금부터 5초 주겠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렸다.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5소. 그 짧은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내 놈의 계급, 이름, 그리고 소속 부대를 정확히 보고해. 명령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것은 부탁이나 경고가 아니었다. 부하가 상관에게 마땅히 따라야 할 절대적인 지시였다. 아줌마라고 불리던 한 여성의 입에서 나온 그 명령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황철민 상병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뇌 속에서는 혼란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뭐지,
이 여자는 대체 뭐지? 왜 내가 저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하지?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붙이고 관등성명을 외쳐야 한다고 수백 번, 수천 번의 훈련으로 각인된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진호 소위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확신했다. 저것은 연기가 아니다. 저 여인은 진짜 지휘관이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뼛속 깊이 새겨진 위엄이었다. 대체 어떤 위치에 있었기에 일개 상병도 아니고 현역 장교인 자신마저 압도하는 기운을 뿜어낼 수 있단 말인가. 김민주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없이 작고 약해 보이기만 했던 그 등이 지금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매일 듣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닌 낯설고 위험 있는 저 목소리는 그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전혀 모르는 다른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면회실의 시간은 완전히 멈췄다. 모든 시선이 황상병에게로 쏠렸다.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만함으로 이 명령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군인의 본능에 따라 복종할 것인가? 그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벌어질 일의 무게가 결정될 것이었다. 5초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또한 찰나처럼 짧게 흘러갔다. 황철민 상병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의 이성과 본능은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성은 저 미친 여자를 무시하고 당장 헌병대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능은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서서 관등성명을 외쳐야 한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결국 그의 지독한 오만함이 본능을 억눌렀다. 여기서 굴복하는 순간 그는 이 면회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남은 군 생활과 사회에 나가서까지 이어질 자존심을 지켜야 했다. 황상병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고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 담긴 웃음을 억지로 터뜨렸다. 이 아줌마가 진짜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네. 어디 연극 동아리라도 나오셨나 봐요. 그는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 여기는 군대입니다. 드라마 촬영장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아니라 바로 이 황철민 상병이 여기선 법입니다. 신병, 똑똑히 봤지 군대 무서운 줄 모르는 민간인이랑 엮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는 김민준을 향해 삿대질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헛에 가득한 외침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 누구도 그의 말에 동조하거나 웃어주지 않았다.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박수진 여사의 다음 행동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긴장감은 일개 상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박수진 여사는 황상병의 마지막 발악에 더 이상 어떠한 말도 섞지 않았다.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그녀는 그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가죽 핸드백에 천천히 손을 넣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쏠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구형 폴더폰이었다. 겉면은 흠집으로 가득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그 시대에 뒤떨어진 물건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황상병은 그 전화기를 보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더 큰 비웃음을 지으려 했다. 저런 고물 전화기로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비웃음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박수진 여사가 폴더를 여는 그 단순한 동작에서조차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기계적인 정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소록을 찾지 않았다. 그저 익숙하다는 듯이 단축키도 아닌 번호를 직접 망설임 없이 눌러 내려갔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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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버튼이 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통화 연결음은 들리지 않았다. 신호가 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박수진 여사는 수화부를 귀에 대고 여전히 황상병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낮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밝힐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사령관님, 독거미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폭탄과도 같았다. 사령관, 그리고 독거미. 그 단어들의 조합이 의미하는 바를 일반인들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군인, 특히 이진호 소위에게는 천둥이 내리치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박수진 여사는 말을 이었다. 현재 위치 27사단 면회실. 즉각 조치가 필요한 기강문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전부였다. 부연 설명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다. 오직 상황 보고와 조치 요구. 그것은 부하가 상관에게 올리는 가장 간결하고 명확한 군사 보고의 형태였다. 그녀는 상대방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 폴더를 닫는 딸깍 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전화기를 다시 핸드백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그 자리에 섰다. 마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형 집행인처럼 황상병은 멍하니 서 있었다. 사령관 독거미 기강문란. 그는 단어들의 의미를 조합하려 했었지만 그의 머리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저 저 여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발밑에서부터 차가운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 순간 이진호 소위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여 있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독거미. 그 이름은 단순한 호출 부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그 중에서도 최정예 특수부대 내에서만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오는 살아있는 전설의 이름이었다. 독거미는 유령이었다. 얼굴도, 이름도, 계급도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전공, 쟁공으로만 존재하는 특수전의 화신, 적국의 심장부에서 요인을 암살하고 테러리스트들의 소굴에서 단신으로 인지를 구출했으며 국제적인 범죄 조직을 와해시킨 수많은 비밀 작전의 중심에 항상 그 이름이 있었다. 장교 후보생 시절 특수전 교육을 받을 때 교관이 경외심을 담아 들려주었던 감히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이름. 이진호 소위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저기 서 있는 허름한 옷차림의 평범한 아주머니는 전설 속의 독거미였다. 그리고 그녀가 방금 통화한 상대는 일개 부대 사령관이 아닌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전체를 지휘하는 특수전 사령관이었던 것이다. 즉각 조치가 필요한 기강문란 상황. 그 상황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 황철민 상병이 벌인 만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투,
그녀의 눈빛, 군법 조항을 정확히 읊어내던 모습, 그리고 그 압도적인 존재감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진호 소인은 박수진 여사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민간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인간의 형상을 한, 국가가 보유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음을, 그리고 동시에 끔찍한 재앙의 서막을 보고 있음을 직감했다. 독검이라는 단어가 남긴 파장은 실로 엄청났다. 박수진 여사의 통화가 끝난 뒤 면회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황철민 상병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여자라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시고 있었다. 이진호 소인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정적이 흐른 지 채 3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끼이이 바깥에서 아스팔트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위협적이어서 면회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위병소 근처에서 근무를 서던 보초병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서 있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잘 다려진 전투복을 입은 인물들이 차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걷지 않았다. 그들은 뛰었다. 마치 부대의 비상사태라도 발령된 것처럼 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과 다급함이 서려 있었다. 맨 앞에는 황상병의 중대장이, 그 뒤에는 대대장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깨에 빛나는 별 2개를 단 이 부대에 살아있는 신신 과도 같은 사단장 이철이 소장서장이 있었다. 면회실 문이 벌컥 열렸다. 아니, 뜯겨져 나갈 듯이 열렸다. 중대장과 대대장이 양쪽으로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이철이 사단장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부츠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쿵, 쿵, 쿵 하고 모두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민간인이나 병사들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면회실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는 박수진 여사에게 닿았다. 그 순간 사단장의 얼굴에 서려 있던 다급함은 경외심과 송구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향해 거의 뛰다시피 다가갔다. 그 뒤를 따르는 대대장과 중대장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철이 사단장은 박수진 여사의 바로 앞에서 칼같이 멈춰섰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는 그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올라가 관자놀이에 부딪혔다. 착 하는 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힘차고 우렁찬 경례였다. 충성.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그 뒤를 이어 대대장과 중대장도 필사적으로 경례를 올렸다. 사단장이 직접 경례를 하는 그 누구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 광경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중령님 조치가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철이 사단장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꾸지람을 듣는 생도처럼 다급하고 죄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중령님, 사단장, 즉 별 2개짜리 장군이 허름한 옷차림의 아줌마를 향해 중령님이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순간 황철민 상병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지고 턱이 덜덜 떨리며 바닥으로 떨어질 것처럼 벌어졌다. 령, 님, 그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수만 번 메아리쳤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아줌마, 싸구려, 쓰레기라고 불렀던 저 여인이 하늘과도 같은 사단장조차 깎듯이 대하는 현역 시절의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발을 디딘 곳이 단단한 땅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벼랑 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작은 동물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잠들어 있던 용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다. 이철이 사단장은 감히 허리를 펴지 못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대대장과 중대장은 이미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은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사단장이 중령님이라고 부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병사 간의 다툼이나 민간인과의 마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서막이었다. 박수진 여사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깍듯이 경례를 붙이는 사단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군복을 입고 있지 않은 그녀는 경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도 군인으로서의 오랜 규율과 습관이 배어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이 장군,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후배를 대하는 듯한 말투였다. 제가 부덕한 탓에 중령님께 이런 험한 꼴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100번 사죄해도 모자랄 따름입니다. 이철이 사단장은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힐끗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황상병과 그 주위에 흩어진 김밥 조각들을 보았다.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저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군기를 운운했는지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대대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자네는 지금껏 부대 관리를 어떻게 한 건가? 우리 27사단이 언제부터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을 키우는 곳이 되었나? 대대장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뭐라고 변명하기도 전에 박수진 여사가 조용히 손을 들어 사단장을 제지했다. 이 장군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느 조직에나 썩은 사과는 있기 마련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썩은 사과를 어떻게 도려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녀의 말에 이철이 사단장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저 버러지 같은 놈은 군법에 따라 가장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황철민 상병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 모든 대화를 벙찐 채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 특히 이진호 소위와 다른 병사들은 서서히 저 여인의 정체에 대한 윤곽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사단장을 후배처럼 대하는 중령, 그리고 그 전설적인 호출 부호, 독거미, 이 두 가지 단서가 조합되자 몇몇 나이든 부사관들과 장교들의 얼굴에 경악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경외감이 떠올랐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작은 속삭임이 되어 면회실에 퍼져나갔다. 설마 그분이란 말인가? 검은 독검이 박수진 중령 말도 안 돼. 그분은 10년 전에 전역하신 걸로 아는데. 전역이 아니라
비밀 임무 중 순직하셨다는 소문도 있었어. 그런데 살아계셨다니. 이진호 소인은 그 속삭임들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검은 독거미 박수진. 그 이름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역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남성 군인들도 열의 9은 중도 탈락한다는 지옥의 특수부대 훈련을 최초이자 유일하게 통과한 여군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병기 빙치이자 적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다. 한 베테랑 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있는 젊은 장교에게 그녀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저분은 소위 시절에 북한 무장공비 3명을 단신으로 사살하고 귀환하신 분이야. 당시 공비들은 우리 지피 병력들을 전멸 직전까지 몰고 갔었지. 그때 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른 간부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을 보탰다.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우리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 그 작전의 실제 현장 지휘관이 바로 저분이셨다는 이야기가 있어. 언론에는 다른 지휘관의 이름이 나갔지만 실제로는 저분의 지휘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동남아시아 마약 조직 소탕 작전에서 적의 심장부에 침투해 보스의 목을 베어온 것도 저분이셨지. 그때 조직원 200명 중에 살아남은 놈이 없었다고 하더군. 그래서 붙은 별명이 독검이야. 한 번 걸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해서. 전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부에서조차 신화처럼 여겨졌다. 그녀가 이끄는 비밀 여군 특수부대는 그 어떤 공식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수행한 임무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수없이 막아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국가를 지켜온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지금은 낡은 카디건을 입은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왜 군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남편이었던 동료 특수부대원의 순직 때문이라는 설도 있었고, 홀로 남은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였다는 설도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녀는 전설로 남은 채 홀연히 사라졌었다. 그리고 오늘 한 어리석은 병사의 오만함이 그 잠자던 전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것이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황철민 상병은 더 이상 사고를 할 수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풀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욕했던 여인이 자신이 쓰레기라고 불렀던 음식을 만든 손이 수많은 적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설적인 군인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공포는 이미 그의 정신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는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이철이 사단장은 헌병대에게 눈짓했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 의무실에 쳐넣고 정신 감정을 받게 한 뒤 곧바로 육군 교도소로 이송할 준비를 해.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헌병들이 달려들어 축 늘어진 황상병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어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군 생활은, 아니, 그의 인생은 방금 완전히 끝장나 버렸다. 그가 남긴 것은 바닥에 흩어진 김밥 조각들과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자의 비참한 말로뿐이었다. 김민주는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그저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를 짓누르던 세상의 모든 소음이 까마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다. 헌병들에게 무기력하게 끌려나가는 황철민 상병의 비참한 뒷모습도, 하늘처럼 보이던 사단장이 어머니 앞에서 쩔쩔매는 비현실적인 광경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경외심 가득한 수군거림도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그의 어머니 박수진 여사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평생을 봐온 익숙하고도 작아 보이던 그 등. 하지만 지금 그 등은 민준에게 너무나도 낯설고 거대하게 느껴졌다. 저 등이 자신이 알던 어머니의 등이 맞단 말인가. 아들의 밥상을 차려주며 행복해하고 아들이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키던 세상 누구보다 약하고 여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어머니가 민주는 자신이 군인이었던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가 그저 평범한 행정직 여군이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다. 가끔 집에서 발견되는 낡은 군복이나 빛바랜 훈장을 보면서도 그저 오래전의 추억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다. 민준 역시 깊이 물어보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어머니는 그저 어머니일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가진 또 다른 세상을 목격했다. 독거미, 중령님, 그리고 사단장마저 쩔쩔매게 만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 모든 조각들이 합쳐지자 민준의 머릿속에 전혀 다른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것은 아들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위대하고도 무서운 모습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자부심이 솟구쳤다. 저렇게 대단한 분이 나의 어머니라니. 하지만 그 자부심의 바로 뒤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부끄러움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어머니가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은 분노에 떨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고작 이등병이라는 계급이 무서워서 선임의 폭언 앞에서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움츠러들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김밥이 바닥에 나뒹굴었을 때조차 고작 소리 한번 지른 것이 전부였다. 결국 어머니가 스스로 자신을 그리고 아들인 자신을 지켜내야만 했다. 나는 너무나도 나약하다. 그 생각에 민주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짐만 되는 한심하고 못난 아들이었다. 위대한 영웅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였다. 그 자괴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단장과 다른 장교들이 황상병의 처리를 논의하고 부대 기강 확립을 다짐하는 동안 박수진 여사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사단장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정중하게 사과한 뒤 부대를 정비하기 위해 황급히 자리를 떴다. 시끄럽던 면회실에는 다시 어색한 정적이 찾아왔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모자를 힐끔거렸다. 그때 박수진 여사가 천천히 아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까지 군림하던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다시 민준이 아는 다정하고 온화한 어머니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민준의 뺨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아들의 떨리는 어깨가 그녀의 손길에 전해졌다. 민준아.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준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뻔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한심해서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수진 여사는 아들의 그 말에 꾸짖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다. 아들아. 너는 한심하지 않아. 그녀는 민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아들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너는 오늘 아주 잘 참아냈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보다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수백 배는 더 어려운 법이란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고 군인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지. 그녀의 말은 민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비겁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것이 힘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어미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도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는 잘 안다. 하지만 내가 만약 거기서 주먹을 날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는 하극상으로 영창에 갔을 테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거다. 너는 그 순간 너 자신을 통제한 거야. 그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강한 군인이다. 박수진 여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총을 들고 적과 싸우는 법을 배웠지만 너는 오늘 총 없이도 이기는 법을 배운 거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 내 아들. 나는 네가 아주 자랑스럽다. 그 말에 민준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어머니는 그의 나약함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의 인내와 자제력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인정을 받는 순간 민준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신감을 얻었다. 그것은 계급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단단한 힘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사건은 순식간에 신화가 되었다. 박수진 여사와 이철희 사단장이 면회실을 떠난 직후 그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소문은 마치 통제불능의 전염병처럼 27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목격자들의 입을 통해 단편적이고 과장된 형태로 퍼졌다. 웬 아주머니 한 분이 황철민 상병한테 욕을 먹다가 전화 한 통으로 사단장님을 무릎 꿇리셨대. 아니야. 그분이 사실은 국정원 비밀 요원이었대. 황상병이 간첩인 줄 알고 시험해 본 거래. 소문은 병사들의 생활관에서 생활관으로, 식당에서 PX로, 훈련장에서 위병소로 옮겨 다니며 살을 붙여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황당한 가십거리로 치부하던 병사들도 이야기가 점점 구체화되자 술렁이기 시작했다. 특히 사건의 중심에 독검이라는 호출 부호와 박수진 중령이라는 실명이 언급되자 간부들 사이에서는 경악의 기류가 흘렀다. 그리고 소문이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 모든 부대원들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전 부대 5분 내로 주둔지 연병장에 집합 반복한다. 전 부대 5분 내 집합. 주말의 평화로운 오후를 깨뜨리는 긴급 방송이 각 부대 스피커를 통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훈련 상황이 아니었다. 방송에는 대대장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그대로 실려 있었다.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 체력 단련을 하던 병사들, 심지어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병사들까지 모두 혼비백산하여 전투복을 꿰어 입고 연병장으로 뛰쳐나갔다. 사단 예하의 모든 대대와 직할대 병력들이 순식간에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병사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불안한 얼굴로 웅성거렸다. 곧이어 단상 위로 각 부대 지휘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도열했고
마지막으로 이철이 사단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눈은 마치 불을 뿜는 듯 했다. 오늘 우리 27사단 전체에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 마이크를 통해 터져나온 사단장의 고함은 연병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일부 썩어빠진 병사의 안일한 생각과 오만한 행동이 우리 사단 전체의 명예는 물론 우리 군 전체의 명예에 똥칠을 했다. 군복이 언제부터 민간인을, 그것도 아들을 보러 온 어머니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흉기가 되었단 말인가. 사단장의 분노에 찬 연설은 30분 넘게 이어졌다. 그는 군인의 기본 자세, 대민 관계, 상관과 부하 간의 존중을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는 면회실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황철민 상병의 이름을 똑똑히 거론했다. 그리고 그가 모욕한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위대한 선배 전우이자 한 군인의 자랑스러운 어머니라고만 표현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도 충분했다. 사단장의 연설이 끝나고 각 부대로 복귀한 병사들 사이에서는 마침내 모든 소문의 조각들이 맞춰졌다. 나이든 원사들과 행정보급관들이 젊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독거미 박수진 중령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분은 말이야. 그냥 중령이 아니야. 특수전사령부의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셨어. 여자의 몸으로 남자들도 버티지 못하는 특수부대 훈련을 수석으로 통과하고 비밀 여성 특임대를 창설해서 이끌던 분이라고. 코드네임 독거미는 적들이 공포에 떨며 붙여준 이름이지. 이야기를 듣는 병사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황철민 상병이 건드린 상대가 고작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한편 사건의 주범인 황철민 상병의 운명은 사단 전체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다. 그는 그날 밤 바로 국군 수도병원 폐쇄병동으로 이송되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헌병대는 그의 병실 앞을 24시간 지켰고 그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호전되는 즉시 육군 중앙수사단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다. 그에게 적용될 혐의는 단순한 폭행이나 모욕이 아니었다. 상관 모욕, 상관 협박, 직권 남용. 박수진 여사가 비록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군법에서는 그녀와 같은 전설적인 공로를 세운 예비역 장교에 대한 모욕을 현역 상관에 대한 모욕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는 특별 조항이 있었다. 그는 이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남은 군 생활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운명이었다. 그의 어리석은 오만함이 그의 인생 전체를 삼켜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27사단에는 하나의 잊을 수 없는 교훈이 새겨졌다. 그것은 절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평범한 진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 교훈 뒤에는 언제나 생생한 일화가 따라붙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아들의 김밥을 싸와 조용히 미소 짓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해 충성을 외치며 경례를 붙이던 사단장의 모습,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줍던 그 연약해 보이던 손이 사실은 수많은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나라를 구한 강철 같은 손이었다는 믿기 힘든 반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앞으로 수십 년간 27사단을 거쳐가는 모든 신병들이 듣게 될 전설이 되었고 그 어떤 군기 교육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들의 정신을 바로잡아주는 지침이 되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날의 떠들썩했던 사건은 27사단 내에서 하나의 전설이자 금기처럼 자리 잡았다. 황철민 상병은
국군 교도소로 이송되어 군사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올 뿐 그의 이름은 부대 내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부는 어느 주말 오후,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차된 승용차 한 대가 27사단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박수진 여사였다. 한 달 전과 똑같은 평범하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부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그녀의 차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위병소 책임자였던 하사가 달려나와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경외심이 가득했다. 충성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사님,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길을 안내했다. 박수진 여사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화답하고는 차를 몰아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한 달 전과 같은 면회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면회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기도 전에 한 인물이 미리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김민준 이병이 소속된 대대의 대대장이었다. 그는 박수진 여사의 차가 멈추자마자 달려와 직접 차 문을 열어주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령. 아니, 여사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부대 앞에서부터 모셨을 텐데요. 대대장은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한 달 동안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자신의 부대에서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사단장에게 혹독한 질책을 받았지만 동시에 전설적인 영웅을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괜찮습니다. 대대장님, 저는 그저 아들 보러 온 평범한 어머니일 뿐입니다. 박수진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이제 이 부대에 아무도 없었다. 그녀와 대대장이 면회실로 걸어가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병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경례를 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면회실 안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시끄럽거나 무질서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가족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고 선임과 후임이 함께 있는 테이블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부대 전체를 휩쓴 고강도의 기강 확립 교육과 황철민 사건이라는 확실한 본보기는 썩어 빠진 병영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민준 이병이 있었다. 한 달 전 선임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던 나약한 신병은 이제 없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그의 눈빛과 걸음걸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이 넘쳤다.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선임은 없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선임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고 몇몇은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다. 물론 그것이 그 자신에 대한 존경인지 그의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민준의 군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어머니 민준은 활짝 웃으며 달려와 어머니를 안았다. 지난번처럼 불안해하거나 주눅든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평범한 다른 가족들처럼 테이블에 앉아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정겹게 대화를 나누었다. 박수진 여사는 아들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면회가 끝나고 박수진 여사가 돌아갈 채비를 할 때였다.
대대장이 다시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배웅했다. 박수진 여사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대대장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부드럽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한 달 전에 그 날카로운 지휘관의 눈빛으로 변했다. 대대장님. 예. 여사님. 대대장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오늘 제가 본 부대의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칭찬에 대대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그의 심장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휘관의 자리는 병사들을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는 곳입니다. 오늘의 이 변화가 그저 저 한 사람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의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을 보러 왔지만 다음번에는 대대장님의 부하들을 보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배 전우로서 그리고 한 군인의 어머니로서 전하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대대장은 그 말의 무게를 깨닫고 힘주어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다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박수진 여사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다. 그녀의 차가 부대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대대장은 부동자세로 서서 경례를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놓고 떠나는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그로부터 2계절이 지났다. 쌀쌀했던 가을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을 맞이했다. 그 사이 김민준 이병은 일병으로 진급했고 마침내 감격적인 첫 휴가를 나왔다. 군복을 벗고 편안한 사복 차림을 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어수룩한 신병의 모습이 아니었다. 적당히 그을린 피부와 다부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은 그가 군대라는 용광로 속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재련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민주는 어머니 박수진 여사와 함께 집 근처의 한적한 공원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 아래 이제 막 피어나는 연두빛 새싹들과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다. 그날 면회실에 살벌했던 풍경은 마치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한참을 걷던 민준이 벤치에 앉아 쉬어가는 어머니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그의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로 혹시 군에서 다시 연락이 오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아들의 걱정이었다. 박수진 여사는 아들의 마음을 안다는 듯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엄마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민간인인걸. 그냥 가끔 이철이 장군한테서 안부 전화가 오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없었단다. 그녀는 마치 동네 후배의 소식을 전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이제 그 말의 무게를 안다. 사단장이 직접 안부 전화를 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전 아직도 가끔 그날 일을 생각하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민준이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제가 알던 어머니의 세상과 제가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세상이 충돌하던 그 순간을요. 전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하는 약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평생을 어머니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있었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자괴감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위대함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박수진 여사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작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인한 힘이 담겨 있었다. 민준아, 독검이라는 이름은 그저 과거의 기록일 뿐이야. 수많은 임무보다 그 어떤 훈장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가장 큰 자랑은 바로 김민준의 엄마로 살아가는 거란다.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너를 지켜보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위대한 작전이고 가장 빛나는 훈장이야. 그녀의 말에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는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남을 굴복시키는 권력이나 적을 제압하는 기술이 아니었다. 진정한 힘은 이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박수진 여사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아들의 서툰 편지에 눈물 짓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시장을 헤매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잠자던 전설을 깨우고 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던 어리석은 자는 파멸했지만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게 된 아들은 더없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공원길을 걸었다.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그 누구도 저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모자모즈에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전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박수진 여사가 원했던,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진정한 평화였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얼굴 속에 세상을 구한 영웅이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르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들을 위해 잠들어 있던 전설의 힘을 깨운 어머니 박수진 중령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과 재미를 주었나요? 여러분이 만약 김민준 일병의 입장이었다면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으신가요? 황철민 상병처럼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의외의 영웅을 발견했던 짜릿한 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선사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더 흥미진진하고 통쾌한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채널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